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는데 새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또 왔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또 허준 씨와 또 이명환 소장님과 제가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방종관 센터장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랑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배경을 싹 바꿔봤습니다. 방 센터장님한테는 좀 익숙한 분위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색깔하고는 군인들하고는 익숙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첫 리뉴얼 한 다음에 첫 방송을 또 네. 박사님하고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에는 좀 한량하게 전쟁 얘기하는 분위기였다면 이건 좀 긴박하게. 작전사령부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 그래서 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왠지 포탄 소리 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 리뉴얼한 김에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를 사진 한 장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산한데요? 아니 이거 지난 주말 저희 눈 왔을 때 저희 집 뒷산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굴이 있어요. 근데 저게 이렇게만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농사 지을 때 수로 같은데 저기를 닫았다 열었다 하면 이렇게 막 물 지나다니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니면 방공구 같은. 저도 약간 벙커 느낌으로 저 안에서 뭔가 이제 구호품도 좀 받고 이런 거 재정비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뭐가 탁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저게 태상호 기자님하고 그때 다 같이 답사를 가서 저 태 기자님이 찍으신 건데. 직접 저게 찍으신 사진. 원래 기차 터널이에요. 기차요? 예, 되게 작아 보이는 거는 저 앞에 철도를 지금 없애버렸고 주변이 저러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기차 지나가던 터널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터널이 하나 더 있어요. 터널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쌍굴이라고 해서 쌍굴 전투가 벌어졌던 쌍굴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중앙선이 이제 저 철길을 지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철로가 깔려져 있고 사용은 가능했죠. 그런데 네. 전쟁이 진행되고 그 전투가 인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가 다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1951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 지평리 전투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걸 쌍굴 전투라고도 하고 네. 지평리 전투라고 합쳐서 지평리 전투 1라운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평리구나. 1월 말이면은 사실 지금의 시간과도 비슷한 비슷하죠. 시기인데 굉장히 추웠거든요. 이때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중공군이 공세를 시작한 게 50년 12월 3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이제 그 서울 지역의 민간인 피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을 비웁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이제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고 쭉 밑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서 피난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는 이런 시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1월 20일쯤 되면 이제 북위 37도선까지 내려갑니다. 북위 37도선이 어디냐면은 평택, 안성, 제천, 삼척. 이렇게가 이제 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1월 20일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그 후퇴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그때 중공군은 공세를 계속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중공군하고 이렇게 접촉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평택 안성선부터 한 1월 20일이 지나면서 유엔군이 다시 이제 서서히 이렇게 공세로 전환해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1월 한 27일쯤 되면은 이제 서쪽은 수원 정도에 도달하게 되고 동쪽은 원주까지 유엔군이 이제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쌍굴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거의 철수 분위기였고 중공군한테 패전한 게 너무 충격이 커서 뭐 심지어는 그냥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리츠웨이가 참모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어디로 후퇴할까, 어디다 방어선을 칠까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전쟁에. 그러니까 리츠웨이 말은 방어를 하려도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지
방어한다고 공격을 안 하고 수비만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리제이가 늘 주장하는 건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의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휘관이 새로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꺾고 또 그 당시에 그 리즈웨이 전임이었던 월튼 워커가 이 중공군 막느라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충격이 컸던 상황에서 리즈웨이가 하여간 돌아다니면서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워커 장군은 이제 6.25 전쟁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네. 이 뒤를 이은 이제 리즈웨이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혹시 윤전 아나운서는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후임으로 이제 그렇죠. 발령되는데 방금 이명환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뭘요? 리츠웨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실 잘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전략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가야 한다. 그렇죠. 굉장히 남자답지 공격적인 않습니까? 장군입니다. 네. 저분이 원래 공수특전단 출신이어가지고 항상 적진 속에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해서 부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가 그러는데 군대가 무조건 나갈 수가 없으니까 1월 28일에 2사단, 24단대 먼저 정찰대를 보내라. 그래서 정찰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정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군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찰 때부터 올려보낸 거죠. 사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적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얼마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려보냈지만 굉장히 위험한 정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형을 한번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지역이 쌍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점서로로 해놓은 게 서북 쪽으로 한 5km 지점에 보면 지평리가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지평리 전투. 네. 저게 이제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지평리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5km 지점에 두 개의 터널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쌍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쌍굴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찰의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정찰. 이 윤전 아나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찰하면은 이 명품 브랜드에 붙어있는 가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정찰 가격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 네. 정찰이라는 거는 또 잘 얘기해야겠네. 일단 가서 네. 그 적이 지금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본다. 그렇습니다. 깊숙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좀 정보를 캐온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보면은 정탐할 정, 살필 찰. 그래서 정탐하고 살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피는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적진의 상황이 어떤지, 그 정보도 캐올 그렇죠. 것이고 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하필 저렇게 쌍굴 지역을 정찰 목표로 했을까? 결국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네. 저 쌍굴이 있음으로 해서 중공군이 저기에 보급품이라든가 병력이 저기에 은닉한 상태에서 저 주변에 대기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유엔군 사령부 또 이사단의 걱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평리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저 쌍굴 지역이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평리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 전선이 저 원주 라인에 지금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적진을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측방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쌍굴 지역을 먼저 정찰해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징검다리로 삼아서 지평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쌍굴 지역을 정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찰을 언제 어떻게 누구가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찰 명령이 떨어진 거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 저녁에 쌍굴 지역을 정찰해라. 그리고 최대한 소규모 적이 있으면 접촉을 유지해라. 정찰 때는 원래 한 뭐 1개 연대가 임무를 받으면 1개 소대 정도만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대규모 적이 있으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네. 교전은 대규모 적과는 교전을 피하라라고 해서 이제 정찰을 27일 날 명령을 받고 28일 날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28일 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어허. 이미 정보가 또 새나간 거 아닐까요? 자료에 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뭐 적이 식별이 안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28일 날 정찰은 적을 식별을 못한 상태에서 종료가 됐고 네. 28일 저녁에 됐는데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 2사단뿐만 아니고 미 24사단하고 같이 정찰을 다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정찰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28일 저녁에. 안 그래도 위험한 작전인데 두 번이나 밀어붙였다는 건 리츠웨이가 굉장히 강건한 마음을 가졌네요. 리츠웨이의 전술 철학 중에 중요한 게 주도권인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알아도 실천하기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실제로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군인들이 우리가 강하면 공격하고 약하면 수비한다. 이런 철칙을 따라가게 돼요. 그냥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이걸 아무리 배워도 막상 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 봐요. 하지만 주도권을 쥔다는 건 사실 꼭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모하게 공격했다가 더 큰 희생이 나니까. 이 정찰 때도 일각에서는 무모하게 보낸 거 아니냐. 특히 명령받았던 병사들 입장에서야 아니 본대는 저 뒤에 있고 앞에는 중공군이 카바트하는데 우리 보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라서 지뢰 밟아서 나 여기 있네 하고 찾아내자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꽤 있는데 리츠웨이 생각은 어쨌든 요즘 우리 스포츠로 말하면 남보다 한 발 더 뛰고 한 발 빨리 뛰고 한 발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없는 거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주 좀 두들겨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밤에 한 번 더 합니다. 네, 그 다음 날. 예. 그러면은 이 정찰은 성공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서 한번 맞아봐라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몰래 우리가 알듯이 뭐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저기 있으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기동성 있게 준비를 합니다. 찝차나 하프트럭에 무반동총, 기관총, 중기관총 다 장착해서 어떻게 보면은 꽤 멋있게 갔죠. 차들 쫙 가는데 기관총 딱 얹고 지프 9대에 4분의 3톤 차량 2대, 지프에는 59경 기관총 2정, 39경 기관총 5정, 브라우닝 자동 소총 2정, 그리고 희한하게 개인은 다 카빈 소총을 들었는데 아마 차량에 타서 그렇던 거죠.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카빈 소총 그 당시에는 뭐 분대장, 소대장들이 주로 했고 일부 이제 병력들이 이제 카빈 소총을 들었는데 주로 정찰이기 때문에 카빈 소총을 들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이고 아마 차에 탑승하는 걸로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카빈 소총을 든 것 같아요. 가볍거든요. 가볍고 짧고. 예. 그래서 들고 그리고 이제 무반동총 2문, 바축카포, 박격포, 그러니까 기동화된 그 중무장한 차량에 탑승해서 훅 들어가서 저기 쏘면 재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의미의 정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정찰을 몰래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위력 정찰로 가서 보이면 포 쏘고 도망간다 그런 이런 것 느낌이에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2개 부대가 같이 모인 것이었고 거기다가 당시 이때 미군이 청천강 쪽에서 군우리 전투에서 중공군한테 2사단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때 병력이 뭐 다 절반 이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대 또 병력들을 보충을 했는데 2사단 병력 중에 44명 중에 20명이 4일 전에 보충된 보충병이었고 이들이 또 전투병과가 아니었어요. 무슨 지원부대 훈련을 받았던, 그러니까 거의 전투 경험이 하는 게 아니라 전투 훈련이 잘 안 된 이런 병력들을 데리고 위험한 전투 정찰을 들어간 것이죠. 지금 상황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공수여단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작전인데 전투병과가 아닌 게다가 사기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은 부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리츠웨이 장군이 뭔가 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통상 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정찰을 하라고만 하지 어느 부대를 보내라고는 지시가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대를 보낼지는 연대에서 정찰 임무를 받으면 연대에서 어느 소대를 보낼 것인지 판단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청천강 지역에서 군우리 전투에서 워낙 2사단이 병력은 거의 한 절반 정도, 40 내지 50%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전기는 한 실질적으로 한 20 내지 30%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력들 다 보충을 새로 받은 상태에서 정찰 명령은 떨어졌고 그런데 28일 한번 가봤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대에서 1개 소대 정도 해서 경험은 풍부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보냈을 때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낸 거죠. 예. 저희가 그 지평리 전투를 할 때도 들은 바 있지만 이 당시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직접 가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가 좀 넓어진 것 같긴 하고 주변 산을 조금 깎긴 했는데 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서 다녀보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매복 지점인데
요게 매복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굽어지면서 저는 그때 장모님 따라다니면서 매복지 여러 군데 가보다가 아 이런 데서 매복하는구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하나가 있고 그다음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매복 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개활지라고 해야 될까? 탁 트인 개활지가 아니라 사방에서 사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개활지가 나오게 돼요. 도로가 딱 지나가면 바로 위에서 총알 날라오는 데가 있고 약간 넓어졌는데 저 멀리서 날라오는 데가 있어요. 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박사님하고 그때 현장에 가면서 딱 들어가면서 여기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왼쪽에 보시면은 453 고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시 방향, 그러니까 북쪽에서 한시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333 고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쭉 도로를 따라서 정찰대가 올라가다가 453 고지를 지나면은 안쪽으로 이제 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453 고지가 조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고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찰하러 들어갔다가 저기를 뺏기거나 저기서 병력이 내려와서 길을 딱 차단해 버리면은 안에 들어간 병력은 포위가 되버리죠. 그래서 453 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딱 가보면은 453 고지가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매복 전형적인 매복 지점이라는 게 네. 미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매복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명령을 받고 전투 병과도 아닌 지금 이 장병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들어가면서도 야 여기는 전형적인 매복이다. 매복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정찰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에 서서 지도를 한번 맞춰보고 특히 453 고지 저거 찝찝한 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든지 대비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대비하면서 가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날 정찰대가 무려 24km나 전진을 했는데 아마 정석대로 했다간 하루가 걸려도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이 있는 꼬불꼬불한 데는 바로 위에서 덮치는 매복이고 탁 트이면 좋은 게 아니라 저쪽 봉으로 이쪽 봉으로서 날라오는 매복 지점이죠. 근데 그것도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불안하죠. 저 왜 이렇게 살 떨리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병사 마냥 사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네. 저도 거기 가서 그 심정이 한번 돼봤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요 위에서 바로 매복하기 좋은 지점 거기쯤에서 한번 서요. 거기 또 길이 갈라집니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스타인 대위라고 대위가 하면 따라온 분이 있는데 시간 없다는 말을 했대요. 시간 많이 소모했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희가 이리 들어가라. 그래서 이때 이제 2사단하고 24사단 두 정찰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미첼 중위는 전투 경험이 없고 뮬러 중위는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또 서로 위로가 됐는지 하여간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병력이 장교 4명, 병사 56명에서 딱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 15분쯤에 이제 여기 와서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철길 따라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대위는 교차를 한 9명 남겨, 7명인가 좀 남겨놓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운전장하고 차 몰고 그 오른쪽 편 마을로 혼자 들어갔어요. 이게 또 결정적인 게 그 차에 무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중공군 매복 때문에 하늘에 정찰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안개 때문에 안 보이고 무전이 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있던 무전기를 자기 혼자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연락 오면 나한테 전화해. 야, 네가 가져갔잖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왜 쌍굴 전투가 됐냐면 저 매복 지점에 딱 가운데 지점에 철도가 지나가요 또. 그래서 철길 앞에까지 딱 갔는데 철길 앞에도 이게 뭔가 차가 서고 일렬로 섰을 때 총알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황했죠. 왜냐면 딱 한가운데니까. 그때 이제 미첼은 차를 돌려라. 근데 지금도 거기가 길이 편도 1차선씩이라서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아마 완전히 1차선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줄을 쭉 서 있었으니까. 그러자 이제 뮬러는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고지로 올라가라. 포기하고 고지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네. 미첼은 차를 돌리려고 하다가 이제 뮬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중국은 매복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보병이 덮치지 못합니다. 아하. 내려오게 되죠. 어허. 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보고 중공군이 없는 산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달리기 시작이 이제 벌어집니다. 빨리 고지를 점령해 주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되죠? 중공군의 병력은 한마디로 미군의 60명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당연히 많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군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네. 원래 이렇게 좁은 길을 차량화된 부대가 갈 때는 서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를 서로 엄호해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매복이 딱 있겠다 싶은데 들어갈 때는 퇴로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 간 부대가 매복에 걸렸을 때는 뒤에 예를 들면 무반동총이나 중기관총 가진 지프가 양쪽 있다가 엄호해줘서 돌아 나올 때 걔들을 엄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줄로 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능했느냐? 실전을 하다 보면 시간 없고 상황 바꾸고 그리고 이런 거를 수십 개를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몰라서라기보다는 아마 현실에 쫓기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엄호를 전혀 못하는 상태로 갔죠. 무반동총을 쏘려고 했더니 뒤에 아군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후폭풍이 날아가니까 못 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중기관총이나 무반동총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아. 상황이 되죠. 수장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이 정찰대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좀 실패에 가까운 왜 이렇게 그치. 실수가 많았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신 현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물자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겁한 네. 변명입니다. 그렇죠. 장군 이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그건 변명일 뿐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정보도 부족하고 판단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이제 준비 부족과 방심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준비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무반동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언제라도 사격할 수 있는 대형으로 해서 대형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이 이제 너무 조밀하게 붙다 보니까 사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후폭풍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MG50 기관총을 사격을 했는데 사격이 안 돼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MG50 기관총 굉장히 좋은 화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관총에서 다뤘듯이 사거리가 뭐 1.8km 정도 되고요. 저기 뭐 450 상거리까지 또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이게 사격이 안 됐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계 그 이제 녹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유를 칠해 놓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은 이 부분이 이제 결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격할 때 몇 분 동안은 이게 사격이 격발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그걸 거치해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더 겨울에.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을 맞으면 더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죠.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윤활유 부분이 좀 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많은 소대장이나 중대장 같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동 간에 그 부분이 MG50 기관총이 올 수 있으니까 커버로 씌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나 사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바로 벗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동하고 도착하자마자 사격 점검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또 하나의 그 이제 준비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4사단에서 온 병력들은 이게 위장복을 얼룩무늬가 아니라 하얀 위장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마 뒤집으면은 하얀색이 나오고 또 뒤집으면은 얼룩무늬가 되는 이런 이제 위장복을 입고 왔는데 2사단 정찰 병력들은 그냥 얼룩무늬를 입고 온 겁니다. 고지를 향해서 300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중공군의 입장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뒤쪽에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얼룩무늬 입고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보면은 하얀색을 입었던 24사단 정찰 병력들은 거의 고지 정상에 피해 없이 다 도달합니다. 그런데 2사단 병력들은 올라가는 도중에 중공군 기관총에서 상당 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고전에 사실은 정찰기는 봤어요. 아, 정찰기는 계속 같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그걸 봤는데 이 무전이 또 안 돼요. 그러면 정찰기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 날개도 흔든다. 심지어는 이것 확성기 되고 막 저공비행하면서 말로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연막탄을 던진다거나 좀 비상 이런 걸 왜 안 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이제 정찰기가 L5 센티넬이라는 그 경비행기 형태의 연락기입니다. 헬기가 아니고 고정기, 그러니까 경비행기 형태의 정찰기인데 6.25 전쟁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은 무전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통신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급히 뭐 매직이나 이런 걸 막 써서
케이스 같은 데 넣어서 저공 비행하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지상부대에서는 그걸 펼쳐보면서 뭘 하라는구나 네네. 이렇게 인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아주 디테일이 결국은 전쟁에서 중요하다는 측면을 하나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L5 센티넬 정찰기가 뭐냐면은 항속 거리가 한 620km 되고요. 속도는 순항 속도는 140km, 그다음에 최고 속도는 300km 되는데 그걸 딱 하면은 비행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찰대가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저 정찰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음호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9시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12시 중공군하고 딱 15분이라고 교전 하셨잖아요. 시작한 시점이 12시 30분이었습니다. 돌아갈 때 됐네. 딱 그 시점에 교전이 딱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11시에 도착했으면 적어도 저 비행기를 가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그렇죠. 정찰할 때 음호를 받을 수 있었겠죠. 네, 네. 정찰을 전담하는 부대가 저런 정찰기하고 평상시에 훈련을 잘 됐다면은 정찰 지휘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정찰기가 지금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데 저 정찰기의 운항 시간, 항속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이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정찰 활동할 수 있는 지휘관은 에이스죠. 그래서 디테일이 결국은 전투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교훈으로 삼을 정찰 경험은 부족하고 병력의 반은 아예 그건 할 줄도 모르는 네. 이걸 끌고 가니까 비행기가 알고 있어도 속도는 느려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데드라인 시간이 됐고 적이 있는 데서는 급하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 순간에 정찰기는 연료가 떨어져서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찰 부대의 정찰 책임은 지휘 체계는 미첼 중위가 결국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스타이 대위는 동행 요원입니다. 동반 정찰하러 들어가는 요원이죠. 그러니까 동반 정찰하는 요원들은 적어도 미첼 대위가 정찰 활동할 때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고 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기본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이 대위는 적어도 거기서 비전술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운전병하고 그냥 방심한 상태에서 마을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것은 비전술적인 행동이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존성뿐만 아니고 부대 전체의 작전을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네. 고지 위로 지금 달아나는 시점입니다. 달아나는 시점에 무반동포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MG 기관총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시점인데 그래도 정찰부대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먼저 고지를 점령해서 내려다보면서 방어를 한다면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이 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전쟁이라는 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건 딱 시작할 그렇죠. 때고 네. 이미 지금 부대가 절반이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방어만 하자 그러는데 공격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는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지휘관이 그럴수록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이렇게 되니까 뮬러 중위가 고지로 올라가자. 그래서 저희도 봤는데 야 제가 이거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집 앞에 지금 산이 있어요. 매일 쳐다보는데 우리나라 산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두 줄기가 산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살고 왼쪽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 있는 앞에 사람은 있는 모르죠.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때 앞에서 이쪽으로 갔을까 이쪽으로 갔을까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산은 또 올라가 봐야 알잖아. 그래서 이게 정말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된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이네 그나마.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그 미첼 정찰대가 고지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중공군도 결국은 453 고지에서 내려서 쫓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같이 달리는 거네요. 예, 거의 이제 옆에서 삼면에서 오는 거죠. 예. 저쪽에서도. 저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북쪽에서 333 고지에서 내려오고 453 고지에서 중공군이 뒤쫓아오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감제 고지에 일단 올라가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간발의 차이로 미첼 정찰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2시 30분에 이제 딱 교전이 발생했고 감제고지 300고지 저 어간에 도착한 게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명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타이데이는 불화가 되고 신병 7명은 그 도로 바로 옆에 이게 교전이 발생하니까 완전히 도랑에 엎드린 상태에서 응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중공군한테 사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중에 9명이 이미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51명이 이제 저 1번 지점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결국에는 다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그런데 네. 그 지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냥 분대용 텐트 정도 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좁은 지역이었고 뒤쫓아온 중공군이 퇴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포위를 당한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저게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100에서 200m 정도인데 수류탄 기록에는 던지면, 예. 170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m. 거의 뭐 고개 내밀면은 바로 서로 네. 총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딱. 근데 저게 정말 가보고 저희도 감탄을 한 게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게 지형이 정말 절묘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늘에서 봐서 험산 줄령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탁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희한한 지형이 나왔는데 삼면에 중공군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평야라서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죠. 중공군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꽤 가파르고 멀기 때문에 근접할 수는 없고 근접해서 붙은 게 세 쪽에서 붙는데 앞에 이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이렇게 푹 파여 있습니다. 아, 못 묘하게. 넘어가요. 거기서 공격하면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사격 표적에 완벽하게 걸려요. 그리 멀지 않은데. 그리고 서쪽도 굉장히 우리나라 산이 다 가파르죠. 네. 한 번 도끼 자국처럼 파였다가 올라가니까 아하. 저쪽에 있긴 하지만 역시 애들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견제 사격은 할 수 있지만 돌격하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적합하지 제일 않아요. 문제가 아하.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 힘든 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아, 그렇죠. 거예요. 내려오는 동안 완전히 노출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쪽 이제 쫓아오는 뒤쪽에 있는데 거기가 또 좁고 이렇게 휘어져서 능선이 오는데 턱이 한번 져가지고요. 45도 경사로 감지가 돼요. 그래도 사면을 공격당하면 총알에 날로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 면이라도 열린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절묘하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지금 선점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마냥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좁아가지고 장군님은 말씀하시면 1개분대 정도밖에 못 있는 네. 데라서 박격포 몇 발만 떨어져도 전멸인데 그렇죠. 근데 박격포도 쐈는데 그게 거기 같은 희한해 갖고 원래 중공군이 박격포를 또 잘 쏴요. 근데 중공군 사정을 모르겠는데 박격포탄은 그렇게 크게 위력을 포탄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 집중 사격했으면 사실 박격포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거기에 또 버티게 됩니다. 중공군 같으면 근데 느낌상 이렇게 푹 파였다 올라오는 지점이 있으면 그냥 뭐 계속 돌격? 그러면 언젠간 근데 쌓이겠지. 조바가 하긴 했어요. 수류탄 던지고 그 하던 대로 했는데 길이 좁고 어쨌든 기관총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뜯어서 가져가니까 기관총 놓고 쏘는데 문제는 300고지 쪽에서 쏘는 중공군 기관총이 날라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든 상태에서 돌격해오는 지점 한 줄로 이렇게 쏘는 거죠. 그냥 손 내밀고 지향 사격만 그냥 하는 거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명씩 했대요. 저쪽에서도 기관총이 오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 들어가고 다음 사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텼습니다. 예, 부상병들은 이제 뒤로 빼서 능선에 그냥 이렇게 고지 경사지에 눕혀놓고 계속 교대로 올라가서 이제 자동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사격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된 거죠. 그런 이제 주간에 그런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대장이 굉장히 조치를 잘합니다. 프리먼 대령이 이제 지평리 전투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원 부대를 일단 출동을 시키고 근접 항공지원, 전투기를 보내서 기총이나 네이팜탄 뭐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탄약을 제공을 해줍니다. 정찰 부대가 사실 충분한 탄약을 처리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찰기를 다시 보내서 탄약을 우선적으로 기관총탄, 뭐 탄창, 그 탄포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 하늘에 던져요? 던집니다. 저공비행하면서 던지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통신문을 떨어뜨립니다. 무전기 안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조부대가 오고 있다. 구조부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뼈트려. 뻗으면은 너희들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통신문을 쓴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역시 프리먼 대령이 굉장히 사례가 깊고 정말 조치를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포위된 상태에서 전투를 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병사들이 혹시나 이제 항복하거나 전투 의지가 저하될까봐 통신문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중공군을 향해 매슈 리지웨이 장군은 반격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다. 유엔군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지평리를 향하던 중 쌍굴터널 부근을 주시한 리지웨이 장군은 2차에 걸쳐 정찰대를 보냈다. 무사히 돌아온 1차 정찰과 달리
2차 정찰에서 유엔군은 중공군의 습격을 받는다. 중공군의 공격을 피해 유엔군은 고지에 오르지만 끊임없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고립된다. 중요한 건 몇 시쯤 도착한다라고는 안 하죠. 일단 버텨라. 그렇습니다. 버티는 거야. 저기 임 박사님이 그 지원 부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에 이제 대대장이 제일 유능했던 중대장을 선발합니다. 역실에서 네. 아까 우리가 왜 제일 유능한 사람을 안 보냈냐 이런 말을 했는데 다 유능하면 좋겠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유능한 사람은 또 예비대 원래 예비대를 제일 정예부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티렐 대위라고 티렐이 상황을 딱 보더니 저 고지 쪽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453 고지 네. 저거를 제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가 뒤에서 쏘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서 오는 총알 때문에 부대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제일 높거든요. 네. 일단 저거를 제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한국전쟁 고지전 아시지만 네. 고지 하나 점령하는데 중대 대대가 휩쓸려 나가는데 엄청 많이- 겨우 150명 데리고 있잖아요. 딱 2개 소대만 보내요. 근데 이게 좀 믿기지 않는데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뛰어난 군인들은 총알 날라오는 거 보면은 대략 저쪽 병력이 세다 약하다를 와. 알거든요. 그래서 2개 소대가 기어서 올라갔더니 벌써 중권이 도망가 버려요. 지금 1번 미첼 정찰대가 고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 올라간 병력이 있었겠죠. 중공군 병력. 그렇죠. 그러니까 주력은 쫓아 올라갔는데 뒤에서 지원 부대가 와서 453 고지로 올라오니까 453 고지 정상이나 생각보다 중공군이 많았지 적은 규모가 있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개 소대가 들어오니까 중공군이 예를 들어서 1개 소대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네, 도망가야죠. 네. 그래서 결국 453 고지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적이 없는 겁니다. 우와. 사실은 다행히.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미군 지원부대가 빨리 올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공중에서도 계속해서 폭격을 해줬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공군이 사기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당연합니다. 역할을 했겠죠. 예, 굉장히 티렐 대위는 현장에서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브리먼 대령이 잘했지만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하나 지적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센터장님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정찰기가 돌아가서 정찰 부대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네. 지원 가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정찰 부대가 출발한 시간이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2시간도 넘었네.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원래는 정찰 부대가 가더라도 항상 매복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적각 출동할 수 있는 부대를 대기시켜놨습니다. 네. 그랬으면은 2시간 15분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그럼 바로 한 30분 이내에 출동시켰으면은 구출 부대가 오후 한 3시쯤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453 고지를 중공군을 쫓아내고 주간에 이제 정찰 부대와 연결 작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시에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그러네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빨리 2시간 먼저 보냈으면 해지기 전에 끝났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티렐 대위는 잘 했으나 이제 더 대대장, 연대장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 점령하고 다시 재편을 하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고지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중공군이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역시나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을 공격했어요. 와.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5번 공격한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같으면 6시면 산지방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둡죠. 네, 그 겨울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공격을 잘 격퇴를 했는데 마지막이 진짜 위험했습니다. 밤 10시쯤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중공군 3명이 그 사격을 뚫고 진지 내로 들어온 겁니다. 우와. 중공군 3명이에요. 그래서 진지 내에서 이제 육박전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다행히 2명을 사살하고 마지막 1명은 정말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모르티모 일병이라는 병사가 그 중공군을 뒤에서 대금으로 찔렀습니다. 대금에 찌르니까 이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네. 밀리는데 쓰러지는데 그 앞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마르틴손이라는 부소대장이 있었습니다. 네. 중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쓰러지는 중공군에 대고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뒤에. 모르티모 일병이 대금으로 찌르고 그다음에 앞으로 쏟아지는데 권총으로 중공군을 사살한 거죠. 부소대장이. 네. 그러고 이게 좁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지가. 그러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걸 부소대장이. 예, 집어 던지면서 욕을 했죠.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Get out of here. 아니 근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MF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한마디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죽든 살든 간에 난 여기가 싫어. 그러고 탁 집어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소대장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야간 전투를 하는데 5번씩이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부소대장도 이렇게 엄청난 그 압박감, 네. 예,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저희야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중공군 병사도 그 고지 뛰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기어왔다가 겨우 그 안까지 들어갔더니 등에는 대검, 네. 앞에서는 총알, 그리고 바깥으로 집어 던져지는. 네. 참 전쟁이라는 거는 참혹하죠. 양쪽 다 참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 10시 30분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탄약도 거의 떨어지고 뭐 병사들은 사기도 이제 야 이거 탄약도 떨어져 가는데 더 싸워야 돼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 당시에 부상자만 27명에서 30명입니다. 야, 51명 중. 51명 중에 그럼 60%가 부상이나 전사를 당했다. 네. 이런 상태라면 보통의 경우는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상 항복을 하거나 포기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병사 한 명이 그럽니다. 아 이거 항복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르틴손 중사가 이번에 뭐라 그랬겠습니까? 또 빙의를 잠시. 나는 마르틴. 딱 지금 느낌 왔어. 이정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 아까 중공군 봤지? 너도 던져줄까? 봤죠. 열심히 할게요. 여기서 싸워. 이럴 때는 사실은 병사들이 흔들릴 때는 부소대장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야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제 보니까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야 어느 놈이 저 항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딱 이렇게 딱 하니까 분위기가 일순간에 딱 이제 안정이 된 거죠. 본인도 5군데나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사이에 구원부대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 티렐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4호선 고지를 장악하고 건너편 333 고지 쪽으로 사격을 해서 또 그쪽을 제압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멀리에서 우리를 향한 기관총 사격은 거의 제압을 그렇죠. 시키고 기어 올라오는 중공군만 막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위 부대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후속 부대가 투입되는 걸 막고 그 사이에 일개 소대를 올려보내서 미첼 소대를 데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하늘에서 본 게 아니고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보면서 적은 병력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우리나라 산 아무리 낮은 산이라고 해도요. 발을 딱 디뎌서 그 산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 소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밤이고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힘들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병사들 3명이 나타나요. 미첼 수색대. 아, 지원병이. 아니요, 얘들이 도망친 것 같아요, 사실은. 미쳤어요? 도망치거나 고립되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들이 위에서 다 전멸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딱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투가 끝나서 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다탕 소리 나고 산이 조용해졌는데 이소대는 전진이 저지됐고 갑자기 생존자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산에서 전멸했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아, 이런 비겁한.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60명이 갔다가 9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51명이 있었는데 그 51명 중에 3명은 그 고지 합류하지 못하고 근처 계곡이나 이런 게 이제 숨어 있다가 위에서 막 교전 소리가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제 다 이제 전멸했나 보다. 그러고 내려온 거죠. 내려와 보니까 이제 지원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전멸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딱히 진술한 거죠. 거짓이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겁을 자기 먹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라고 네, 전달한 그렇게 한 거죠. 거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되고 뭔가 확신이 막 들어버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지원부대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티렐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전쟁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긴 아니에요. 굉장히 유능한 중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공격 중지령을 내리는데 전방에 있던 이소대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네. 거기 다 부상을 입었잖아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미셸 정찰대에 있던 위생병이 장비나 물품이 차에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밤 되니까 그럼 내가 목숨 걸고 내려가서 의약품을 가져오겠다고 내려와요. 고지 위에 있는 병사가? 네, 거기서 이소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지금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소대가 중대장한테 병사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와, 진짜 기적 같은 일이네요. 완전히 뺑 둘러싸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죠. 주요 이제 통로상에 포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생병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뒤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완료된 때가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와. 60명 중에서 1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하고 30명이 부상하고 온전한 사람은 12명. 네, 철수 과정을 좀 이렇게 마무리 측면에서 보면요. 네. 그러니까 11시에 이제 연결이 됐고 새벽 3시 30분까지 철수를 하는데 그래도 철수할 때 기본적인 전술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부상자가 이제 주변에 야간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부상자를 수색하고 그다음에 중공군 전사자는 이제 이렇게 소지품이 다 뒤져서 혹시 정보가 될 만한 거 어쨌든 정찰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다시 저기 여주 북쪽에 있는 이호리 쪽으로 이제 연대본부가 있으니까 철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철수를 하는데 지원부대 차량에는 부상자들 다 태우고 지원부대 병력들은 다시 걸어서 걸어서 새벽에 이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이제 포병들이 이제 그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서 화력으로 쌍굴 지역을 이제 화력으로 타격하면서 이제 구출부대 또 정찰부대 같이 이제 차량에 싣고 10여 킬로를 이동해서 여주 북쪽에 있는 이호리로 철수하는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 시작은 미비하였고 그러니까요. 방심하였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전투와 퇴각은 정말 심히 창대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보니까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현 씨는 지금 이게 전투지만 사실은 정찰대잖아요. 그렇죠. 정찰대 저희가 오늘 딱 시작할 때 배운 게 뭐였죠? 정찰대는 가서 정보를 확인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투를 잘하고 왔거든요. 사실 정찰대는 원래 이걸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격렬한 전투를 수행하는 게 정찰대 역할은 아니죠. 네. 사실은 이번은 이제 돌발 상황이었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찰이 정말 전시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싸운 분들 대표적으로 보면 대대장 통상 6.25 때는 뭐 이렇게 장군분들, 백선엽 장군이나 이런 분들만 잘 싸운 걸 통상 이제 전쟁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해하시는데 네. 사실은 전투는 연대장, 대대장들이 실제로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연대장급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최명신, 그다음에 한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령급 연대장으로 잘 싸웠고요. 그다음에 중령급 대대장으로서는 이제 이병형 중령 뭐 이런 분들이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찰대를 최정예로 훈련시키고 잘 운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력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병력 속에서도 일부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전투 기량도 있고 이제 정신 무장이 잘 된 이런 병사를 소수로 해서 몇 개 일개 분대 또는 일개 소대로 운용을 하면서 이네들이 이제 정찰 활동을 필요시에는 아주 전투도 하고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굴곡이 심하고 수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쟁도 보면은 다 부대가 분산된 상태에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찰 부대 편성, 수색 정찰 부대 편성 반드시 돼야 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정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요. 쌍굴 전투잖아요. 쌍굴은 안 나오네요. 저는 이 쌍굴에서 뭔가 큰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쌍굴이 있는 그 지형에서 전투를 한 아니죠. 거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규모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있던 주력 부대가 싸우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정찰대 자체가 그냥 적이 있냐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싸울 곳을 찾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위기를 겪었지만 자기 임무를 수행을 했고 중공군 입장에서는 당시 상당히 방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미군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이 틈을 놓지 않고 이제 연대 주력이 진격하면서 진짜 쌍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싸우게 만드는 것이 정찰대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은 조금 많은 NG가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찰대의 임무는 수행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요. 중공군이 이 쌍굴 근처에 엄청 많이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미군은 앞으로의 전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찰을 통해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한 유엔군은 쌍굴 지역으로 본대를 보내 전투에 대비한다. 이에 중공군은 대병력을 보내 쌍굴 지역을 포위하며 유엔군의 기세를 꺾고자 한다. 사방이 포위된 유엔군은 압도적인 중공군의 파상 공세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지평리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쌍굴 전투에서 유엔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인가?
중공군에게 둘러싸이다 쌍불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